야담 이야기. 마님을 속인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일찍이 서방을 잃고 홀로 사는 젊은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집에는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머슴은 술을 무척 좋아하는 좀 모자란 머슴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친 머슴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술을 잔뜩 마셨는데 술에 취하다 보니 마님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머슴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대자로 누워 자려는데 웬 여인이 옆에 누워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술에 취한 머슴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얼른 여인을 덮쳐버렸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일을 마친 머슴은 코를 드르렁골며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자신이 마님의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머슴은 자고 있는 마님을 피해 빠져나와 아침밥도 거른 채 얼른 밭으로 일하러 갔답니다. 머슴이 일하러 나가는 소리를 듣고 마님은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갑자기 들이닥친 사내 때문에 너무 무서워 꼼짝 못하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처음 겪는 일이라 어찌해야 할 줄 몰라 당황했었답니다. 하지만 마님도 서방이 떠나고 오랫동안 산의 경험이 없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산해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산의 경험을 하게 된 마님은 왠지 여인의 욕망이 깨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대로 산해를 품어보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서 꿈틀꿈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마님은 술상을 차려놓고 일을 마치고 온 머슴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니 마님 이게 다 무엇인가요? 요즘 내가 일하느라 힘든 것 같아 술과 고기를 준비했느니라. 그렇습니까요? 고맙습니다요. 그렇게 머슴은 마님이 준비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었답니다. 머슴이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하자 다시 마님을 여인으로 보고 또 바로 덮쳤답니다. 그렇게 머슴은 기분 좋게 일을 마치고 코를 골며 자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눈을 뜬 머슴은 자신이 또 안방에서 홀딱 벗고 자고 있자 당황하여 얼른 옷을 챙겨 들고 불이 나게 달려나갔습니다. 마님은 어젯밤 머슴과 일을 치러봤지만 왠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그 다음 날도 술을 주고 해봤지만 짜릿하고 황홀한 느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머슴을 내보내고 새로운 머슴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머슴은 여자의 본능은 일깨워줬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니 마님도 너무 답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슴을 내보내고 새로운 머슴을 들였는데 키도 크고 덩치가 산만한 게 보기에도 듬직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머슴을 보고 한껏 부푼 마님은 한동안 머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새로운 머슴을 유심히 살펴보던 마님이 술상을 봐놓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머슴을 불렀습니다. 마님, 이게 다 무엇인가요? 내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하니 많이 먹어 두거라. 마님이 손수 차려준 술과 고기에 신이 난 새로운 머슴은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술과 고기를 다 먹은 머슴이 잘 먹었다며 인사하고 일어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한 마리나 먹었음에도 끔쩍 않는 걸 보니 다음에는 2마리를 준비해야겠다고 마님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술을 2마리나 준비한 마님은 또다시 머슴을 불렀습니다. 머슴은 2마리를 다 먹고 나서야 취기가 올라오며 마님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덩치는 산만한데 배꼽 아래는 힘을 전혀 쓰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마님은 2번째 머슴도 내보내고 새로운 머슴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한 번 깨어난 여자의 욕망에 대한 갈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2번째 머슴을 내보내고 3번째 머슴이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님도 이번에는 아무나 드릴 수 없어 신중하게 골랐답니다. 3번째 머슴은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지만 다른 머슴들에 비해서 눈빛이 똘망똘망했습니다. 3번째 머슴도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술상을 봐놓고 불러서 먹였는데 반말도 못 먹고 마님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짜릿짜릿한 게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 이놈이다. 이제야 제대로 만났구나. 하면서 속으로 무척 기뻤답니다. 여자의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사내를 만났으니 마님은 꿈만 같았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세 번째 머슴에게 닭을 잡아주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닥치는 대로 사주며 매일 밤을 즐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머슴이 슬슬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황홀한 맛을 알아버린 마님은 머슴이 자꾸만 피하자 안달이 나버렸답니다. 예, 철구야. 요즘 어찌해서 내 방을 찾지 않는 것이냐? 네, 마님. 마님께서 이놈에게 잘해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이놈이 요즘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입니다요. 그래, 요즘 나를 찾지 않는 게 그것 때문이더냐? 네, 그렇습니다요. 그런 거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느냐? 이제부터 내가 직접 글을 가르쳐 주마. 네,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머슴 철구는 매일 밤 마님을 찾아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마님은 철구가 원하는 대로 글자를 써주었답니다. 철구는 마님에게 올 때마다 흰 종이를 내밀며 하루에 한 자씩 받아갔습니다. 하루는 맺을 약자를, 하루는 맺을 계자를, 그렇게 매일 밤 다른 글자를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세 번째 머슴과 동거하고 밤이 기쁘다 못해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이제서야 진정으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머슴과의 동거 생활이 황홀하고 행복에 겨워지자 마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웬 시커먼 왈패 같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당장 집을 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님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왈패 중에 하나가 조곤조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마님이 우리에게 30만 양을 빌려갔다는 문서이고 만약 오늘까지 갚지 못할 경우 집과 논밭을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마님은 왈패가 내민 문서를 보니 자신이 머슴 철구에게 매일 한 자씩 써준 글자였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왈패들은 쓰러진 마님을 대문 밖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마님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못된 머슴을 만나게 되었고 머슴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알거지 신세가 되었으니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난 마님은 오갈 데도 없게 되자 며칠씩이나 굶기 일쑤였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으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잃었던 집과 재산을 다시 찾아야겠어? 그렇게 정신을 차린 마님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궁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머슴 철구에게 써준 글자들이 어떻게 해서 30만 양이나 되는 큰 돈을 빌린 차용 문서가 되었는지 또 문서는 누구 손에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반성한 마님은 어떻게 찾을 건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일단 내가 쓴 문서를 찾아야 해. 문서를 찾아야만 집과 논밭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마님은 자신이 쓴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어찌 마님이 다시 찾아오신 게요? 놀랍게도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세 번째 머슴 철구였습니다. 철구를 본 순간 마님은 배신감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가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으니 내게 밥 좀 줄 수 있겠나? 아니, 마님. 어찌 쫓겨난 집에 다시 와서 밥을 달라는 것이오? 내가 널 거두고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대접했던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러니 이제 내가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네가 내게 밥을 좀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철구는 마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것을 생각하며 까짓거 밥 좀 준다고 뭐 문제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 마님을 안으로 들여 밥을 주었답니다. 마님은 자신이 살았던 집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으려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마님은 철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갈 데가 없으니 내가 나를 거두어주면 내가 밥과 빨래를 해주겠다. 그리고 밤에는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 나를 좀 거두어줄 수 없겠니? 마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밥과 빨래를 해준다면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큰 집에서 살려면 여종이 필요한데 마님이 자청해서 여종들이 하는 허드렛 일을 해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님은 철구의 허드렛 일을 하며 집에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자신이 써준 문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마님은 일단 한숨을 놓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매일같이 빨래를 하고 밥과 음식을 하면서 문서를 찾을 기회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생집 젊은 처녀가 들어왔는데 철구와 안방에서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처녀가 안방에 눌러 앉아 살다 보니 문서를 찾을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이 비어야 몰래 들어가 문서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기생이 들어오면서 철구는 안방에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마님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 영영 못 찾는 것은 아니겠지? 철구가 밖에 나가면 기생이 안방에 있고 기생이 나가면 철구가 안방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안방을 지키는 것을 보면 문서가 안방에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문서가 안방에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마님은 기회를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땡볕이 뜨거운 날을 골라 솥뼈를 사다가 안방 부엌에서 팔팔 끓여댔습니다. 한참을 끓여대니 안방이 철철 끓어 도저히 앉아있을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아니 대체 무엇을 하길래 안방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오? 그게 요즘 날이 하도 덥고 중복도 내일이니 몸보신 시켜주려고 솥뼈를 굽는 중이란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져서 힘든데 잘 됐네요. 그렇게 솥뼈를 끓여 만든 곰국을 주니 동구와 기생이 마루에 앉아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술과 고기 안주까지 주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하게 먹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잔뜩 퍼마신 두 사람은 안방 바닥이 너무 뜨겁다 보니 마루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마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 열쇠가 채워진 못 보던 상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상자 속에 있는 게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자를 들고 나온 마님은 창고로 가져가 곡괭이로 상자를 부숴서 안을 보니 각종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속에서 자신이 써준 문서 뭉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드디어 찾았어. 문서를 찾은 마님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상자 속 문서들 중에는 자신이 써준 문서 뭉치 외에도 본래 자신 명의의 집과 땅 문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각종 어음이 잔뜩 있었는데 어디서 사기를 친 어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이 써준 문서 뭉치는 불에 태워버리고 본래 자신 명의의 집과 땅 문서는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음 뭉치는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명의의 문서를 챙긴 마님은 곧바로 관아를 찾아가 사또를 만났답니다. 사또, 이렇게 억울할 때가 또 있을까요? 무슨 일이기에 억울하다는 것이요? 어느 날 왈패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저를 쪽방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 집이냥 집주인 행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쪽방에 감금되어 있다가 왈패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타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사실이라면 중범죄니 엄히 다스려야 할 놈들이구려. 그렇다마다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보면 왈패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문서가 내 집 문서입니다. 그렇군요. 집 문서가 확실하군요. 그리하여 사또는 형방을 시켜 자고 있는 철구와 기생을 모두 잡아왔습니다. 잡혀온 철구와 기생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이 술에 취해 오늘은 신문을 할 수 없으니 내일 다시 오시구려. 그렇게 철구와 기생은 옥에 갇히고 마님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관청에 잡혀간 철구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모두 발설을 하였는데 두 번째 다녀간 머슴을 통해 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철구는 왈패들과 짜고 30만 양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을 한 글자씩 받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철구의 신문 과정에서 마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마님은 숨겨놓은 어음들을 모두 관청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철구와 왈패들은 증자까지 있어 모두 꼼짝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철구와 왈패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감옥에 갇히자 마님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마님은 한순간 끓어오른 욕망을 참지 못해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마님은 다시는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은 삶을 독신으로 조용히 살아갔답니다. 처자가 탐욕스런 오이를 보자. 이건 내 거야. 지금부터 800년 전 전라남도 화순고을에 배씨라는 이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씨에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날이 갈수록 어여뻐지는 딸을 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만들고는 했었습니다. 이방 배씨의 딸은 20살이 되던 해 겨울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지금의 화순읍 남산 기슭에 있는 차천이라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우물 위에는 오이 한 개가 떠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왜 여기 있어? 추운 겨울에 오이가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평소 오이를 좋아했던 배씨의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물에 떠 있는 오이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습니다. 배씨의 딸이 우물에 있는 오이를 먹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은 오이를 먹은 이후부터 점점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치 임신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배씨 이방 내외도 딸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배씨 내외는 딸에게 정을 통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씨는 딸을 어르고 달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니 말을 해보래도 라고 배씨가 말하니 딸은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만나는 사내가 없어요. 라고 하자 배씨는 계속 괜찮다며 물었습니다. 아비는 누구라도 괜찮으니 말을 해보거라. 있어야 말씀을 드리지요. 딸은 답답한 마음에 배씨에게 차천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물에 떠있는 오이를 먹고 이렇게 되었어요. 딸의 말에 배씨는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서니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딸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기로는 했지만 혼인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출산한 것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배씨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볼까 두려워 집을 하나 따로 장만해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새로 장만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배씨 내외는 아무리 다른 곳에 집을 얻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에 소문이 퍼지지는 않을까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고민한 끝에 한밤중에 아이를 윤회 서남쪽으로 약일이 떨어진 수풀 속 정자나무 밑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정자나무 밑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찜찜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눈에 밟히고 딸도 아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씨 내외와 딸은 아이를 버린 수풀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등불에 의지한 채 수풀 사이를 더듬어서 정자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자나무 아래에는 커다란 학 한 마리가 아이를 날개로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학이 두려워 배씨 내외와 딸은 그날 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정자나무로 찾았을 때였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학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깃털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씨 내외와 딸은 신비한 일이다 싶어 학이 잠깐 날아간 사이에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이 걱정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배씨는 부인과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모로 의논을 한 결과 배씨 내외와 딸은 한 가지 사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능주에 사는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에 수풀 속에서 어린 아이가 버려져 있어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배 씨 내외는 즉시 능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묵고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화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소? 배 씨는 화순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배 씨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배 씨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우겼습니다. 분명 저쪽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배 씨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를 버렸던 정자나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포대기에 싼 채로 나무 밑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배 씨는 놀란 척 연기를 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몹습짓을 한단 말이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버려진 아이를 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한 것을 어쩌면 좋을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데려가 돌봐줘야겠습니다. 배 씨가 말을 하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배 씨 내외는 마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조국사라고 하는 중이 배 씨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며 중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배 씨는 놀라서 아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도를 물었습니다. 아이를 내게 주시면 액을 씻어버리고 훌륭하게 공부를 가르쳐 후일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배 씨 내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와 키우게 된 아이인데 명이 짧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 씨 내외는 아이를 보조국사가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부디 잘 돌봐주십시오. 배 씨는 보조국사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시주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보조국사는 학문과 도수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조국사는 본인의 자식처럼 아이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보조국사의 가르침 속에서 아이는 후일 국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진각국사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무언가를 먹고 자식을 낳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난 걸로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런 인물의 탄생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웅담을 만드는 곳이 있죠.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일화로 사람들로부터 신격화시키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지처녀와 잠을 자는데 밤마다 야릇한 향기가. 이번 이야기는 역사적인 인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시 옛날에는 특정 인물에 대해 참 우상화시키는 것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합창의 한 마을에 집안이 몹시도 부유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안은 대대손손 덕망이 높은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 역시 정이 많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 마을 사람들에게 군자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독서를 하는 노인의 귓가로 시끌시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대문 앞에 처량한 모습의 여자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인 집에서 일을 돕는 하인과 거지는 실랑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거지의 꼴은 심각할 정도로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에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옷틈 사이로 드러난 살과 얼굴은 온통 부르트고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의 몰골이었습니다. 썩거지래도 노인 집안의 하인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인들은 거지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만하거라. 가만히 지켜보던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여자 거지의 신세가 하도 딱하고 가련하기도 하여 온정을 베풀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랑 부엌에 가서 쉬게 하거라. 몰골도 말이 아닌데 이런 날 밖에서 자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겠느냐. 하인들은 하는 수 없이 노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거지를 헛간의 부엌 한 구석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인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거지에게 밥도 내어주었습니다. 추워서 죽겠습니다. 부엌에 있던 거지가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어차피 집에 들였으니 오늘 밤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노인은 거지를 사랑채로 들였습니다. 거지를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게 하고 노인은 이불을 윗목에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거지의 몸에 스며들자 고약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거북한 향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냄새를 참으며 잠을 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쌍한 것이 오늘 밤이라도 잘 자면 다행이지 않겠나. 노인은 속으로 거지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슬며시 잠이 들었던 노인은 새벽이 되어서 잠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노인은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거지가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자 거지는 노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지의 꼴은 전날 찾아왔을 때보다 더욱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이거라. 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거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랑채의 아랫목의 자리를 거지에게 내주었습니다. 새벽에 노인이 눈을 떴을 때 여자 거지는 또 다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 번째로 거지가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날 거지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진물이 흘러나왔고 냄새도 지독해 곁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인은 여인에게 사랑채의 아랫목을 내주었습니다. 어김없이 노인은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도 거지는 새벽이 되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아리따운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깜짝 놀라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로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 그대를 시험하였더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을 베풀어 주어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대는 뒤뜰에다 해산하는 방을 정갈하게 지어놓고 그대와 성희 같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만 쓰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명입니다. 여인은 반드시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노인은 여인의 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여인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닐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방 안에 지독하고 퀴퀴했던 향은 아름다운 꽃향으로 변해 있었고 향긋하고 그윽한 향기는 인간 세상에서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였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여인이 얘기했던 대로 뒤뜰에다가 해산할 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가진 여인은 없었지만 노인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녀의 말을 믿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노인의 큰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노인이 지어놓은 해산방에 들어갔지만 며느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노인은 여인의 말을 믿은 것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였습니다. 노인의 조카 며느리도 임신을 했고 해산방에 들어가서는 큰 며느리처럼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인가? 노인은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고민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시집을 갔던 딸이 산딸이 되어 해산을 하기 위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딸이 찾아오고 나서야 선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여자라면 내 딸밖에 더 있겠느냐. 딸은 해산방에 들어가서는 별다른 고통 없이 옷 같은 사내아기를 순산했습니다. 노인의 딸이 순산한 아이가 훗날 퇴계 이황 선생이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이름은 후세에까지 널리 퍼졌지만 해산방을 만든 노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운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죠. 착하게 살면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 그냥 모른 척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도와줬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웃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이웃들과 소통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내 너를 실컷 맛볼 터이다. 멀고 먼 옛날 장백 상기슭의 한 외딴 막집에 부지런한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불과 24, 5세였건만 활제주 백발백중이어서 아무리 용맹을 자랑하는 산중대왕 호랑일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쩔쩔매며 돌아갔고 아무리 높이 나는 까마귀일지라도 그의 화살촉 끝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초가을 어느 날 저녁 그가 살풋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 살려요 하는 절명궁지에 빠져 구원을 청하는 웬 여인의 비명소리가 안쓰럽게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내달아가니 삼단 같은 머리 풀어헤친 웬 처녀가 정신없이 황황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채토이 불에 그슬린 진대나무통 같고 수염머리 삼건불같이 더부룩 한 꿀종지 눈에 잔인한 빛이 둘둘 흘러떨어지는 서슬푸른 장정이 쌍수의 비수를 잡아준 채 우악스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일견 추격하는데 필시불이의 불안당이라고 단정한 젊은 포수는 여인을 얼른 자기 뒤에 세웠습니다. 그 장정놈은 헐레벌떡 다가오자 막아 나선 총각을 보고 눈알을 뒤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나의 처자를 그래. 내 놈이 상관할 테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발딱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놈은 온갖 잔재간을 다 부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골라하면서 여인 겁탈을 일삼는 흑룡요물이에요. 처녀의 말에 젊은 포수는 대뜸 활시위를 당겨 그놈의 정수리를 박았습니다. 코앞에서 당긴 화살이랴 어느 놈이라서 당할 소냐. 으악!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놈을 요절내자 처녀는 깊이 살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장백산에는 전례 없던 눈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눈은 좀채 멎지를 않았습니다. 하여 길길이 쌓인 눈에 온 장백수림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수심이 만면한 포수는 밖을 내다보는데 사람 그림자가 보이기에 얼른 뒤쫓아나가 보니 인적기는 간곳 없고 무전에는 감자며 풋나물 자루가 고즈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누가 가져온 것일까? 총각 포수는 이를 일경하여 한참이나 주위를 살폈으나 오로지 산위는 백설천지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눈은 여전히 하염없이 펑펑 퍼붓는데 일의 심화를 꼭 잡아쥐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총각은 살인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금 있더니 웬 여자가 바람처럼 휙 나타나는데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자루가 걸머 메워져 있었습니다. 처녀가 자루를 삽장만 뒤에 살짝 내려놓고 몸을 돌려 사라지려는 순간 총각은 화닥닥 뛰쳐나가 처녀의 두 손을 끌어쥐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다소곳이 숙이었습니다. 저 당신은? 총각은 떨리는 소리로 말을 떠듬거렸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래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땀에 푹 젖어 흐트러진 채 좋은 머리는
연당의 월광이 어리광 부리며 춤추는 듯하고 이슬을 머금은 듯하고 빛나는 두 눈은 동방의 돋은 샛별 같고 발그레한 양볼은 방금 무르익는 도하여 당실한 코마루 아래 입술은 주홍필로 담싹 찍어 놓은 듯 희디윈 이빨은 박씨를 줄줄이 박아 놓은 듯 오, 얼마 전 자기가 구해주었고 또 그 뒤에는 자기의 양도살을 가져오기까지 한 바로 그 처녀인 줄을 어찌 몰라보랴. 그런데 그때는 그럴 경황이 못 되어 미처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나이는 얼마이며 어디에 사는지. 그러자 처녀는 방긋 웃으며 저의 나이 올해 21이고 예서 멀리 떨어진 백두산 저쪽 기슭에 외홀로 사는 명지라고 불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찍 애시적에 부모님 따라 어지럽고 소란한 세상을 피하여 심산 찾아 사는데 부모님마저 영거푸 돌아계시니 인젠 외홀로 살아간다는 것과 이 가을 따라 흑룡의 원수를 감노라고 백룡놈이 온갖 심술 조화를 다 부려 지금 눈이 기막히게 퍼붓고 이로하여금 양식이 어려울 것을 짐작하고 자기 것을 갈라왔다는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처녀의 신상담이 꼭 자기 일 같은 데에 놀라는 한편 처녀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으로 가슴이 막 끓어번졌습니다. 고맙소. 내 영영 이은고 잊을 수 없소. 그런데 그 백룡놈은 언제 요절을 낸담? 그러자 처녀는 말했습니다. 그놈도 흑룡 못지않은 천하유물인데 좀채 잘 나타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놈을 없애려면 아직 시간이 더 가야 할 거예요. 어쨌든 내 그놈을 꼭 없애치우고야 말겠소. 총각과 처녀는 밤이 깊도록 이런 말들을 애틋이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진달래 아질자질 피는 봄날 그들은 드디어 알뜰한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꿀같이 달디단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이때로부터 두 재간둥이 내외 맘맞추고 손맞추니 피어나는 것이 웃음이여 피워가니 살이었습니다. 허나 속담에 호사다 말하더니 뒤미처 불행은 그림자 마냥 그들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듬해 5월 젊은 포수는 이름 모를 병으로 털썩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영지가 그 머리맡을 맴돌며 정성껏 간호해주고 분주히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명약이란 명약은 모조리 구해왔건만 병은 갈수록 더 위중해만 갔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몹시 기우는 것을 본 영지의 마음의 그늘도 날이 갈수록 짙어만 갔습니다. 이러던 어느 하루 영지는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며칠간만 집에서 고생하세요. 제가 좀 멀리 갔다 와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 아내의 남다른 재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먼 길에 차마 아내를 내놓을 수 없어서 아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못 가요. 하고 만류했으나 영지는 저로 해서 근심일랑 마세요. 내 며칠 새에 꼭 약을 구해올 테니 라고 하며 기어이 떠났습니다. 영지 떠난 사흔날 점심때였습니다. 영지가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뜰 안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겨우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러자 영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집 떠난 지 3일 만에 나는 백두산 심처 막치기로 들어갔지요. 마침내 일이 되느라고 골짜기 건너에 만병통치한다는 불초명약이 있겠지요. 그런데 골은 깊고 산새는 험해 그대로 건널 수가 있어야지요. 생각 끝에 그리로 막 건너 뛰어가려는데 백룡이 혀를 날릴거리며 앞을 막아 나섰지요. 이년, 인제사 내년이 갈 때가 어디매냐. 나의 동료 흑룡이 못 채운 야요까지 합쳐 내년을 실컷 맛볼 터이다. 으하하하하. 하고 달려들었지요. 나는 뿌리치고 달렸어요. 그러나 그놈은 기어이 쫓아와 저희 몸을 탈해치려 했지요. 나는 그놈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깨끗이 자결하려고 벼랑에 몸을 던졌지요. 아, 당신이 나를 찾으려거든 집을 나서 고추고추 동쪽을 바라고만 오세요. 그러면 한 산비탈 아래 두 그루의 홍송이 마주선 바로 거기에 제가 고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영지는 포수의 한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구슬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동에 깜짝 놀라 깨어나니 그것은 일장백일몽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인 악몽이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포수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구치는지 그 길로 동쪽을 바라고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그 얼마나 내달렸던지
바로 앞에 큰 바위 하나가 집채같이 뿌리박고 섰는데 거기에는 홍송 두 그루가 서 있고 그 앞은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아, 얘가 바로 영지가 일러주던 곳이 아니냐? 젊은 포수 허위단심 그리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 드디어 젊은 포수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목석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선뜩하여 홀 놀라 깨고 보니 자기는 바로 영지의 차디찬 무덤에 나무를 끌어안고 있었고 거기에는 피투성이 된 자기 아내 영지가 고이 잠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영지는 나로 하여 떠났다가 그놈 때문에 귀한 목숨을 바쳤구나. 남편은 아내의 시체를 걷어안고 목 놓아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하타아 하고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포수 쳐다보니 천년 묵은 락락장송우에 허연 비늘을 뒤집어 쓴 용 한 놈이 득이양양 꽈리고 앉아 깨고 소한 너털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포수는 벌떡 일어나 화살 하나를 재워 그 놈을 견주었습니다. 이때 백룡은 흉한 비늘을 잔뜩 일궈 세워가지고 허장성새 덮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포수의 화살은 연달아 그놈의 정수리와 심장에 푹푹 꽂히었습니다. 백룡은 무섭게 악을 썼으나 끝끝내 너부러지고야 말았습니다. 백룡을 깨끗이 요절낸 포수는 그 다음날 영지를 한 봇나무 밑에 고이고이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그 이듬해 5월이었습니다. 젊은 포수는 영지가 세상 뜬 한도를 맞으며 성묘를 갔습니다. 영지, 영지. 젊은 남편은 애타게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러자 비몽사몽간 영지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타나 손바닥만큼한 북디붉은 버섯을 내놓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방님. 너무 상심 마시고 어서 이것을 가져다 골수 깊이 파고든 병을 떼세요. 아, 이건 뭐요? 이건 바로 제가 서방님께 드리는 새로운 만병통치명약이에요. 아, 영지. 남편은 너무나 감격하여 영지를 콱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선뜩하여 홀 놀라 깨고 보니 자기는 바로 영지의 차디찬 무덤에 나무를 끌어안고 있었고 그 나무에는 북디붉은 타는 듯한 버섯이 돋쳐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장백산에는 영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새로운 명양영지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어지교가 생각이 납니다. 물수, 물고기여, 어조사지, 사길교,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긴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물고기와 물처럼 친한 사이라는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친밀한 사이를 비유한 말입니다. 어수지친이라고도 하고 부부 사이나 남녀가 매우 사랑하는 것을 어수지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에 유비와 제갈량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고초려의 정성으로 인연을 맺은 유비와 제갈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해지고 유비가 제갈량을 스승 대접하자 관우와 장비가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비가 그들을 불러 나에게 공명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 후로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여러분도 곁에 있는 최고의 친구이자 배우자를 함께하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선비를 살린 샛별 머슴. 옛날에 글 읽는 선비가 한 사람 살았는데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사는 형편이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할 말로 눌러도 못 밖에는 나올 게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상 대대로 벼슬 없는 선비로 살아와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 옛날 법이라는 게 되먹지 못해서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은 못한다지. 이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통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형제가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게 됐습니다. 마침 가을이라 집집마다 가을거지 채비를 할 때인데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더러 채근을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논에 서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라고 말하니 선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애써 농사 지어 놓은 곡식에 어찌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그까짓 벼이삭 몇 개 자른다고 표가 나겠어.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밤에 나가서 몇 개 잘라오시오.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일 없이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낫을 들고 나갔습니다.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뒤가 캥겨서 하늘을 떡 올려다보니 마침 새벽녘이 되었던가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반짝 떠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저 샛별 보기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그래, 기껏 낫을 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들어와요. 식구들 다 굶어 죽일 작정이요? 라고 말하니 선비는 땅을 쳐다보며 하늘에 있는 샛별 보기 부끄러워 그 짓은 못하겠어. 날이 밝으면 내일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어올 테니 너무 걱정 마오.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삶아먹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내 그러다가는 칡뿌린들 나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얼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문간에 턱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저는 갈 곳 없는 떠돌이인데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할까 하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 지을 논밭도 없는 데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니 딴 집에나 가보게. 라고 했더니 이댁 형편을 다 알고 왔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듣던 중 고마운 말이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이 할 일이 없어 농사를 지으려니 논이 있나 밭이 있나 집안일을 하려니 세간이나 변변한가. 주인인 선비가 되레 미안해서 내일부터 당장 무슨 일을 할 텐가 하니 가을거지 철이니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값으로 양식을 받아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주인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네. 라고 선비가 말을 하니 머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머슴이 선비에게 가을거지하는 법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선비는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명색의 선비가 남의 품팔이를 한다고 하니 동네 양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을 그럭저럭 굶지 않고 넘겼는데 이듬해 봄이 되니까 머슴이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듭시다. 하기에 머슴 말대로 여기저기 못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다가 논밭을 일궜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억척같이 일을 했습니다. 머슴은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도 제 몸 아끼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번 맛을 들인 선비도 죽자 살자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까 곡식을 제법 많이 거두들여서 곡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머슴이 하직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이 댁도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선비가 고맙고 섭섭해서 굶어 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사경이라도 받아 가지고 가게 하니까 머슴이 말하길 저는 사경 따위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주인이 지난해 남의 논에 선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씀이 하도 고마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하고는 훌쩍 사라지기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슴이 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새벽녘에 샛별이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머슴이 샛별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에 뜬 샛별도 도와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비는 그 뒤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으면 언젠가는 복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모두가 마음을 곱게 먹어서 우리에게도 샛별 머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치마폭을 벌리니 그 큰 것이 구물구물했어요. 해풍군 정효주는 나이가 43살이었는데도 아주 가난해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아내를 여의었는데 딸 셋만 두었을 뿐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양위의 증손으로서 본가 조상들을 받들 뿐 아니라 노릉과 현덕왕후 권씨, 노릉왕후 송씨 등 신주 3위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재수조차 장만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근심 가득 마음이 어지러워 매일 이웃에 사는 병마절도사 이진경의 집으로 가서 노름으로 소일했습니다. 이진경은 판서 이준민의 손자인데 그때 당하관 무관으로서 날마다 해풍과 같이 노름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해풍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할 말이 있는데 자네가 고지 들어주겠나. 자네와 내가 이리도 친한데 따르기 어려운 청이 어디 있겠는가. 얼른 말해보게나. 해풍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여러 대 제사를 지내야 할 뿐 아니라 지존의 신의도 받들어야 한다네. 그런데 내가 호라비로 사는 데다 아들도 없으니 틀림없이 제사가 끊길 것이네. 이 어찌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자네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입을 열 수 있겠는가. 부디 내 사정을 불쌍히 여겨 나를 자네의 사위로 삼아줄 수 없겠는가. 이진경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진담인가 농담인가. 내 딸은 올해 15인데 어찌 50이 다 된 자네가 짝으로 삼는단 말인가? 자네 말은 망언이네 망언. 다시는 이같이 몰지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게. 해풍은 부끄러운 얼굴빛을 띠고 멋쩍게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10여일이 지난 밤 이진경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마당이 떠들썩하더니 먼 곳으로부터 경필, 임금이 거둥할 때 경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하는 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복 입은 사람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가 그대 집에 행차했으니 즉시 나와 맞이하라. 이진경이 허둥지둥 섬도를 내려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이 어린 왕이 면류관을 쓰고 대청 위에 올랐습니다. 이진경에게 앞으로 다가오라 하고 교시를 내렸습니다. 정아무개가 그대 딸과 혼인하려 하는데 그대 뜻은 어떠한가? 이진경이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려 절하고는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는데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소신의 딸아이가 아직 15살도 안 되었는데 정아무개는 30살이나 많으니 어떻게 배필이 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하니 임금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느니라. 반드시 성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황당해하다 깨어난 이진경은 즉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역시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들어오세요? 이진경이 꿈속 일을 이야기해 주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 꿈도 그랬는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요.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닐 테니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꿈은 허황한 것이니 어찌 믿을 것이라 하겠어요? 10여일이 지나서 이진경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임금이 또 수레를 타고 찾아왔는데 안색이 좋지 않은 듯했습니다. 전에 하교한 것을 그대는 왜 아직도 받들어 행하지 않는가? 이진경이 황급히 몸을 굽혀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삼가 마땅히 잘 헤아려 행하겠나이다. 이진경이 잠에서 깨어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꿈이 또 이와 같으니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인가 보오. 하늘의 뜻을 어기면 큰 재앙이 내릴까 두렵소.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 꿈이 그렇더라도 그건 아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딸 자식을 가난뱅이의 4번째 아내로 만든단 말입니까? 하늘이 정하든 사람이 정하든 죽어도 따를 수 없어요. 그 뒤로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워 잠자고 먹는 일이 편치 않았습니다. 10여일이 흐르고 또 꿈에 임금이 수레를 타고 나타나 말했습니다. 지난번 그대에게 하교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은 금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내게 해는 끼치지 않고 이로움만 줄 사람이다. 내가 누차 하교했음에도
끝내 거역했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앞으로 큰 화를 내리겠노라. 이진경이 두렵고 무서워서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삼가 선교를 받들겠나이다. 임금이 또 교시했습니다. 이는 내 탓이 아니다. 전적으로 내 처가 완고하여 내 명을 받들지 않은 터시니 당장 그 죄를 다스리겠노라. 그러고는 철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삽시간에 형구를 크게 늘어놓고 아내를 잡아왔습니다. 임금이 죄를 따졌습니다. 너희 가장은 내 명령을 따르려 했는데도 너 혼자 어렵다며 명을 받들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냐.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라 명하고 4~5대 매질을 했습니다. 이진경의 아내는 두렵고 무서워서 애걸했습니다.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마침내 벌 주기를 멈추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진경은 놀라서 깨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꿈속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습니다. 무릎을 어루만지며 앉아있는 것을 보니 무릎에 매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서로 의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해풍에게 요즘 왜 놀러오지 않냐며 초대의 뜻을 전하니 해풍이 곧 찾아왔습니다. 이진경이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난번 그 일 때문에 나를 외면하느라 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1000번 생각하고 1000번 헤아려 봐도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자네의 공공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네. 비록 내 딸의 평생을 그르친다 하더라도 결단코 자네 집으로 시집을 보내기로 했지.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른 의논이 필요하겠는가. 사주단자는 서로 요청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쓰는 게 좋겠어. 그리고 대나무 조각 한 폭을 주며 사주단자를 쓰게 했습니다. 이어 앉은 자리에서 달력을 뒤적여 좋은 날을 고르고 서로 굳게 약속을 하고서 사주단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어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밤 꿈이 참 이상했어요. 아버지 노름 친구 정생이 갑자기 용으로 변해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치마폭을 벌려서 새끼 용 5마리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치마폭에서 구물구물했지요. 주고받을 때 새끼 용 1마리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요? 부모가 이야기를 듣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진경의 딸은 정시 가문으로 시집가 해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도 5을 낳았습니다. 모두 장성의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1남과 2남은 판서에 이르렀고 3남은 대사관, 4남과 5남은 옥당 벼슬을 했습니다. 맞손자도 해풍이 살아있을 때 급제했고 그 사위들 또한 급제했습니다. 해풍은 아들 5이 모두 등과했기에 품계가 한 단계 올라가 악영이 되었습니다. 90여 세까지 살았으며 손자와 증손자까지 가득했으니 그 성대한 복록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5째 아들이 서장관으로 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나라 만주 봉황성의 문, 여기서 국경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중간에 도적대들을 만나 중간에 나오지 못한 채 죽어 관속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해풍이 살아있었으니 과연 꿈속 일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부인은 해풍보다 3년 먼저 죽었습니다. 해풍이 공궁할 때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에 갔는데 마침 한술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대해 물었지만 해풍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저분이 관상을 보는 방법이 신이 아니 물어보지요. 해도 해풍은 빈궁한 사람이 관상을 받자 무슨 이로움이 있겠나. 술사가 눈여겨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비록 절이 공궁해도 앞으로 복록은 무궁할 겁니다. 처음에 공궁했다 나중엔 형통해져 오복을 두루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저분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 과연 그 말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해풍이 첫 번째 장가를 갈 때였습니다. 혼인 예식을 올린 저녁 꿈에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루 위에 차려놓은 것이 모두 혼례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없었습니다. 깨어나 의아했는데 과연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재혼 날 밤 꿈에 또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이 전에 꿈과 같았지만 신부가 강보에 쌓여 있었고 또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세 번째 혼례식 날 저녁 또 꿈에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전의 꿈과 같았으나 포대기 속 신부가 10몇 살 정도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네 번째 장가를 들어 이씨 집안으로 가 신부를 보니 지난날 꿈에서 봐오던 아이였습니다. 무릇 일이 모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이진경의 꿈속에서 명령을 내린 임금은 단종이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